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 스펙 현장에서 미주중앙일보의 원용석 기자님을 만나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서 기자님이 분석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논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적인 상황과 너무 이제 그 미국적인 상황이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저희가 아까는 시간 관계상 조금 깊이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시 원용석 기자님을 모시고 아까 그 인터뷰에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보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 인터뷰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미국 정치의 생생한 그런 분석을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언론이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된 그런 상황이 마치 지금 한국의 공영방송 3사라고 할 수 있죠. KBS, MBC, SBS 언론 노조가 거의 장악을 해서 거의 뭐라 그럴까요? 좌파적인 관점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사실 미국의 그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보수 그런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과 너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뿌리가 아주 깊은 그런 나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메인스트림 언론이 좌파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는지 좀 우리 한국의 독자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이 이제 당연히 민주주의가 먼저 민주주의가 더 한국보다 더 퍼진 국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이라고 유토피아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미국도 역사를 보면은 흑인 차별을 얼마나 심했어요. 그것도 불과 50년 전이에요. 5, 60년 전만 해도 흑인들이 갈 수 없는 데가 많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 보면은 미국의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좌편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던 그 시점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월남전도 좀 어느 정도 작용했고 특히 그 닉슨이 그 도청 사건으로 인해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사임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좌편향으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77년에는요. 1977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7년에 그 앵무새 작전. 앵무새 작전이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앵무새 작전이라는 게 음악 전문 잡지 롤링스톤지 아세요? 롤링스톤지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어요.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은 CIA, 그러니까 중앙정보국이 1950년대부터 미국의 주류 언론인들을 포섭을 해요. 매수를 하든 약점을 잡든 이런 식으로 자기 팀을 이렇게 심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팩트입니다. 거기에 있던 그 기자가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알아냈어요. 그런 사실을. 그래서 롤링스톤지 1977년도에 그게 보도가 됐어요. 이런 사실들이 사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이거는 팩트고요. 그걸 통해서 CIA가 이런 식으로 미국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예전이겠지. 근데 제가 볼 때 그 이후로 안 끝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CIA하고 FBI가 언론하고 굉장히 근친상간의 관계를 오랫동안 가지고 왔다는 걸로 드러났어요. 이건 팩트예요. 왜?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게 그강부단지.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께서 많이 들었던 CNN의 저녁 뉴스 간판 진행자인 앤더슨 쿠퍼 같은 경우에도 CIA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께서 뒤져보세요. 위키피디아에서. CIA에서 인턴으로도 활동했고 그 이후로도 CIA에서 일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일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저는 의심을 해요. 저는 의심을 해요. 미국 언론이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잠식이 됐고 좌성향으로 이렇게 언론인들이 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지역적인 이유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뉴욕에 있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본사가 어디 있어요? 워싱턴 DC에 있죠. 여기 있죠. 워싱턴 DC에서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힐러리 클린턴을 찍은 퍼센티지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찍은 퍼센티지가 얼마나 다를까요? 96%였어요. 힐러리 클린턴을 찍은 사람이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은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워싱턴 포스트 내가 사주면은 누구를 위주로 언론 만들겠어요? 워싱턴 DC에서 주로 신문을 파는데 예? 아주 굉장히 극좌 언론이에요. 워싱턴 포스트 그게 진실이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든 칼럼을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칼럼 리스트는 완전히 극극좌고 뭐 예를 들면 모린 다우드나 뭐 데이비드 브룩스나 거의 좌파 그 보수 논객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정론지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많은 미국인은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진실이 알려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미주중앙일보 네. 통해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원영수의 오베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네. 이런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 있는 저희 국민들이 알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좌파 진보 지지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어느 정도는. 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앵무새 작전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예. 좌파들의 그런 그 고의적인 계획에 의해서 언론을 앵무새 작전은 제가 조금 그걸 의역을 한 거고요. 네. 원래는 그냥 Operation Mockingbird라는 네. 그런 그 코드명 Operation Mockingbird라는 네. 코드명으로 그 언론 세뇌를 한 겁니다. 예, 네. 정보국들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CNN이라든지 미국의 메인스트림 언론들이 거의 뭐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 정말 그 가짜 뉴스로 계속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좌파 언론들의 공세에 대해서 예.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한국의 독자들께 원래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민주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당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민주당원이었다가 동아당원이었다가 개혁당이었다가 무소속이었다가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여러 그 주변 인물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 정치 성향이 이제 굳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50대 때, 40대 때보다 신념이 좀 더 강해지고 60대 때 좀 더 저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나이 연장자분들께서 신념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보다 대체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은 그 낙태 반대주의자예요. 지금은 네. 프로 라이프라고 라는 표현을 쓰죠. 미국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자기 친구가 원래 그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낙태하라고 했대요. 근데 낙태를 안 했어요. 그 친구가. 네. 근데 나중에 커서는 그 친구가 사는 이유가 그 딸을 낳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딸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프로 라이프. 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낙태를 옹호하느냐 반대하느냐.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것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그 성향이 보수적으로 갖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스를 매일 읽는 사람이에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을. 근데 그걸 보면서 편향적인 게 너무 드러나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팍스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걸 많이 비판을 했죠. 뉴욕타임스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너무 지나치게 편향된 거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많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는 그거는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완전히 거의 미친 사상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웃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70 다 돼서 대선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바로잡아야겠다. 그리고 보니까 민주당만 썩은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원이라고 정통적인 공화당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공화당을 많이 다 뜯어고친 거예요. 네. 지금은 공화당을 완전히 접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95%예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 평소에 생각했던 걸 처음으로 이 사람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무역협정 이슈 다룬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이슈도 그냥 한번 박스 체크하자. 이거 그래도 유권자 지지자들 위해서 한 번쯤은 언급하자 정도지 트럼프 대통령처럼 나 이거 다 뜯어고칠 거야 하고 덤벼든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그 45번째 미국의 그 제45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제가
그 이제 얘기하다가 저도 계속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굳이 앵무새 작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1990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 2001년이에요. 제 기억 2001년인데 그 CBS 기자입니다. 버나드 골드버그. 네. 버나드 골드버그라는 기자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알 필요가 있냐? 지금 왜 미국 언론이 좌파냐? 그 질문을 그 사람이 다 명백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 사람조차 민주당원이에요. 버나드 골드버그도 완전히 민주당원이에요. 항상 리버럴, 낙태 옹호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기자로 일하면서 해도 너무하다는 느낌 드는 거예요. 이 데스크들이 다 그 완전 좌편향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엄청나게 어디가 그 가게 들어가서 물건들을 막 훔치고 나왔다. 근데 흑인이잖아요. 야 이거 쓰지 마. 백인이면은 일면으로 넣어.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흔히 아이덴티티 파리틱스라고 그러거든요. 정체성 좀. 야 이거는 좀 웃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 불법 체류자랑 똑같은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을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옹호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미국인들보다 범죄 훨씬 덜 저지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통계 자료 보면은 불법 체류자가 범하는 범행 비율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범하는 범행 비율보다 훨씬 낮아 이래.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돼요. 훨씬 더 높아요. 미국에 수감되어 있는 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수감자들의 12%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리고 이민 세관 단속국조차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불체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체자가 몇 명인지 모르면은 그 비율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이 앞뒤 전후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 완전히 그냥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문장마다 가짜뉴스라는 건 아니고 교묘하게 그건 피해가죠. 하지만 그 내러티브, 얘네들이 주장하는 그 프레임이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는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고요. 또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됐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대예요. 러시아하고 내통한 거는 민주당이고 힐러리고 오바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대가성 거래를 한 것도 역시 조 바이든 쪽입니다. 그것도 오바마 전 정부. 여러분께서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원 기자님께서도 지금 이제 CPEC 기간에 계속 이제 여러 세션을 참가를 하시고 특히 이제 CPEC이 매년 주제가 바뀌지만은 올해는 미국 대 사회주의.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올해 이제 CPEC이 왜 미국 대 사회주의로 했는가와 또 여러 세션에서 사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거나 또는 일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한번 마무리로 그러겠습니다. 그 이번에 CPEC 미국 보수 단합대회 정도라고 저희가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CPEC. 근데 CPEC 테마를 미국 대 사회주의라고 정했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볼 땐 제목 잘 정한 것 같아요. 왜? 사회주의를 초래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기득권들이었어요. 기성 정치인들. 왜? 아웃소싱 많이 했잖아요. 특히 제가 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미시건주나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런 그 제조업 중심의 그 공장들이 많은 주들에서 공장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중국하고 멕시코, 특히 중국에. 그래서 중국의 별명이 뭐예요? 세계 공장 아니에요?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또 월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쳇말로 돈 놓고 돈 따는 월가 돈으로 돈을 축적하는 그러니까 주식 회사들은 당연히 뭘 원하겠어요. 매번 이렇게 주식 오르는 것만 원하죠.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건비가 싸거나 그만큼 매출이 높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싸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왜? 그거를 다 열었잖아요. 미국의 길이. 누가 열었어요? 클린턴이 사실 열었습니다. WTO 같은 경우는 세계 국제무역기구에 누굴 넣었어요? 중국 넣어줬잖아요. 중국 넣어주고 그러니까 북미 나프타.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프타도 이렇게 가져와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미국 일자리 죽이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미국 일자리 죽이고 중국 애들한테 주자, 멕시칸들한테 주자. 제가 기업 소유주라도 솔직히 저만 해도 아마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 게임이 그런데 게임 셋업이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나는 관세 매니아라고 아예 그걸 전면적으로 내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자기 작전을 보통 숨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묘하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아예 전면적으로 그거를 사람들 얼굴 바로 앞에 이거 내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관세 매니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난 관세 때릴 거야.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버락 오바마가 그랬어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너 무슨 마술 지팡이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60만여 제조업 일자리가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리쇼링. 예. 그러면은 마술 지팡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미국 내에서 사회주의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수입이 적고 그리고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했지만 아마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볼티모어나 이런 대도시 한번 가보세요. 뉴욕이나 노숙자가 천지예요. 솔직히 한국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가 미국 맞아? 솔직히 저희들 인턴 이렇게 와가지고 놀라요. 예? LA 보면 어떻게 이렇게 노숙자가 많냐고. 그만큼 수준이 낮아요. 미국이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선진국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에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게 평균적으로 하니까 이게 1인당 GNP가 높았을 뿐이지 여기 렌트비 비싸고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조금 그 중간 소득이 많이 높아졌고 그 버니 샌더스 움직임이 사회주의. 지금 이렇게 일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주의가 일어난 그 이유는 당연하다고 보고 전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미국이 초래한 일이에요. 못 살면은 누구라도 못 살고 내가 돈 벌 길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이고 그럼 사회주의를 원하겠죠.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 일자리. 고등학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뭐 가장 많이 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유세 때마다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높아야 된다. 네. 대학 졸업 자꾸 대학 얘기하지 말고 그걸 다 대학 갈 필요도 없다. 직업 학교를 가든지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가 미국이 잘 사는 것의 그 척도라고까지 그런 그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이렇게 그 테마를 잡은 거 시팩이 이제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또 뉴욕의 브롱크스의 연방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 영향력이. 네.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연방 하원의원이 됐는지 그걸 알면 놀랄 정도예요. 네. 상대 그 의원이 민주당의 실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근데 18대 1로 뒤졌어요. 후원금이. 자기보다 18배 돈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이긴 거예요. 와. 그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고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이유가 없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논리정연한 저는 사회주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버니 샌더스가 하는 연설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네. 당연하죠.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한데 억만장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하고 마이클 블룸버그 요 셋이 뭉쳐서 갖고 있는 돈이 미국인의 절반보다 많아? 이거는 좀 약간 웃기지 않아요? 네. 어떻게 봐도? 네. 아무리 자본주의가 좋다 네. 하더라도. 빈부격차. 그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저도 이게 고기가 끄덕여진다고.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정부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빅 거버먼트가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미국 정부처럼 한심한 데가 없어요. 미국 정부는요, 굉장히,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차피 한국말로 하니까 미국인들이 못 알아듣는 네. 공무원들이 절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네. 걔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 준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9억 5천만 달러는 다 낭비할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막상 국민들한테 떨어지는 건 5천만 달러 많아야 네. 그 정도로 한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절대로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제조 가져오고 관세 통해서 자본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오늘 뭐 레리 커들로 그 경제 쪽에서 트럼프가 가장 믿는 인물이잖아요. 네. 예? 지금 레리 커들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본주의가 그래도 최고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 같은데 사회주의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근데 오늘 이번에 시팩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조금 그런 건 있어요. 네. 사회주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단지 이제 찰리 커크라는 26살 된 친구인데 터닝 포인트 USA라고
그 여기 대학생들을 보수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버니 샌더스 우습게 볼 사람 아니라고. 저도 그래요. 버니 샌더스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 그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후보가 지명됐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이제 이긴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정도로 이 무브먼트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 그 얘기를 잘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찰리 커크 연사가 이번에 그 했던 얘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시팩 행사에서요. 네. 예.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여러 이제 사실 시팩 행사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닌 예. 그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K시팩에서는 물론 우리 한국의 연사분들도 네. 주로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했지만은 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정말 북한은 굉장히 강경한 기준을 나올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KT 맥파랜드라는 그 여성분. 그렇죠. 오늘 굉장하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이제 얘기했죠. 전망을 했는데, 그럼 미국의 주요한 그런 정치적인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발언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KT 오늘 맥팔랜드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얘기한 거 저희들도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분이 사실 트럼프 신복이라고 불렸습니다. KT 맥팔랜드는 그래서 무시할 수 없고, 사실 UN 그 싱가포르 대사로도 지명을 했는데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이제 그 사퇴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때는 재선을 한다면은 두 번째 임기 때는 제가 오늘 기사로 썼는데 두 번째 임기 때는 북한하고 협상을 중단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단할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잃을 거는 김정은이 더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싱가포르에서 회담 가졌죠. 그 다음에 2차 회담 베트남에서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걸로 인해서 김정은이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 환영까지 받았잖아요. 물론 미국의 대다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 트럼프를 칭찬해 줄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정은을 세계적인 리더로 지켜 세운 행위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게 선물 준 거예요. 근데 비핵화를 안 한다면은, 그리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맥팔랜드. 그럼 트럼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거, 김정은 환영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환영 받았던 거를 다시 빼앗아 오겠다고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어요. KT 맥팔랜드가. 그렇죠? 그래서 KT 맥팔랜드 오늘 얘기한 게 저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 그 스타일에 딱 들어맞는 그런 전망이었어요. 정말 원 기자님 말씀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셔서 저희가 사실 한국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류 언론도 미국의 주류 언론처럼 정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라든지 미국의 그런 상황이 또는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의 한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미국 정치의 아주 이면이라든지 생생한 분석을 더 원하시면 원영석 기자님의 오베드 시청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신의 한수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정말 편견이 없이 오픈되게 곳곳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 기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